MBS 초대석의 양승용입니다. 안전하고 건강한 먹거리는 단순히 농업의 문제가 아닌 국민 모두의 관심사일 수밖에 없는데요. 그래서 국제사회도 농산물의 생산에서 폐기까지 먹거리 시스템에 대한 통합 정책, 즉 푸드 플랜을 마련하고 이를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이런 흐름에 발맞춰 문재인 정부의 100대 국정 과제에 국가 및 지역의 푸드 플랜 수립을 채택한 바 있는데요. 새해를 맞아 푸드 플랜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앞으로 고민하고 해결해야 할 문제는 무엇인지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푸드 플랜 연구단장을 맡고 있는 김병률 박사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예, 김 박사님 안녕하세요.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초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최근 몇 년 사이에 이 먹거리에 대한 사회적인 관심과 요구가 굉장히 커졌습니다. 또 이 먹거리 문제가 단순히 농산물과 식품의 수요와 공급 차원을 넘어서 우리 인간의 기본적인 권리로서 논의가 확장이 되는 등 이 먹거리의 의미가 크게 변하고 있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인류 역사상 가장 중요한 게 먹는 거, 그리고 사는 거, 그리고 입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먹거리인데요. 그렇죠. 근데 국가 간에 일어나는 전쟁이라든가 갈등, 폭동, 예를 들면 IT 그 폭동도 있었잖아요. 네. 그리고 이웃 간에 일어나는 싸움이라든가 절도, 이런 것들이 다 먹거리에서 중요하게 발생하거든요. 질병이나 안전사고도 다 먹거리에서 발생하고, 이런 문제들이 결국 농식품 체계라고 하죠. 푸드 시스템이라고 표현하는데, 거기서 농식품의 생산, 그리고 소비, 유통, 가공, 그리고 음식물 쓰레기까지 모든 과정에서 이제 시장 실패가 발생하고, 거기에 병목 현상도 발생하죠. 그리고 부의 집중이라든가 이런 이제 분배 구조 왜곡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데, 이런 것들이 바로 이런 요인들에 의해서 그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국제적으로 더 심각하게 이렇게 되고 있는데요. 이것 때문에 국가나 지역이라든가 이런 데서 이런 문제를 보정하고 그리고 보완하기 위해서 푸드 플랜에, 그러니까 식품 계획이죠. 이런 푸드 플랜에 관심을 갖고 정책을 추진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나라도 새 정부 수립과 함께 이제 먹거리에 대한 국가 차원의 종합 전략이 필요하다, 이런 인식을 바탕으로 푸드 플랜 도입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선 푸드 플랜의 개념부터 간략히 좀 짚어주시겠습니까? 사실 푸드 플랜이라는 용어가 우리나라에서 사용되고 그런 지 얼마 안 됐거든요. 특히 이제 세계적으로 푸드 플랜 용어가 우리나라도 그렇고 이렇게 많이 얘기가 된 게 2015년 그 밀라노 도시 식품 정책 협약이라는 게 이제 체결이 됐거든요. 세계 한 150여 개 국가의 도시 이런 데서 와서 체결이 됐는데, 그러면서 지역 푸드 플랜이라는 그런 운동이 확산이 되고, 그리고 서울시에서 2015년에 서울시 푸드 플랜 계획을 시작을 했거든요. 그러면서 그 푸드 플랜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아진 걸로 그렇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최근에는 이 용어가 좀 이상하니까 외국어고, 정부에서도 푸드 플랜이라는 것보다는 먹거리 종합 계획, 요 용어로 정부에서도 쓰기 시작을 했습니다. 푸드 플랜이라는 게 결국은 사실은 푸드 시스템이라고 농산물의 생산, 그리고 유통, 가공, 그리고 음식물 폐기까지 전체 그 식품의 생성하고 소멸되는 이런 전체 시스템에 대한 정책적인
계획이라고 할까요? 정책이라고 할까요? 그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자, 처음에 밀라노에서 그 지역 단위 도시 차원에서의 이제 식품 정책이 시작을 했는데 그렇다면 지역 단위를 넘어서서 국가 차원에서 푸드 플랜이 도입이 된다. 그 핵심은 무엇일까요? 그 밀라노에서 얘기한 건 그 대도시들, 전 세계 대도시들이 주로 소비자들이 많이 사니까요. 대도시들이 그 자기 소비자들, 시민들을 위한 그 안정적인 뭐 그 식품 공급이라든가 이런 목적으로 시작을 했거든요. 그런데 국가로 볼 때는 또 사실 국가 전체로 볼 때는 식량 안보라는 개념도 있고 그리고 지역이라는 건 지역 단위의 뭐 특수한 그런 게 있는데 국가는 그 전체에서 예를 들면 뭐 농산물의 공급이라든가 식품의 안전 문제라든가 그걸 국가 차원에서 좀 계획적으로 접근하자. 그러면서 그 국가 푸드 플랜이라는 개념이 들어온 것 같습니다. 그게 그러니까 지역은 지역 나름대로의 특성이 있지만 국가는 국가 전체의 어떤 계획이라 할까 그런 차원에서 들어간 것 같고요. 그래서 거기에는 식량 안보라든가 그리고 식품 안전 문제 그리고 식품 영양 문제라든가 그리고 농식품 산업의 지속 가능성 이런 것들이 큰 과제거든요. 이런 것들이 포함된 게 국가 푸드 플랜이 아니겠는가. 반면 이제 지역 푸드 플랜이라는 거는 어찌 보면 국가 푸드 플랜을 지역으로 끌어내려서 그 지역의 특수한 사정이라든가 지역의 문제 그런 거에 초점을 맞춰서 지역적인 어떤 그 식품 그 계획이랄까 그걸 하는 게 지역 푸드 플랜이 아니겠는가. 거기 약간의 차이가 있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어떤 나라들이 어떤 상황에서 국가 푸드 플랜을 도입하고 시행하는지 또 후발주자로서 우리가 벤치마킹을 해야 될 곳이 있는지 좀 소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거 외국에서 이제 국가 단위의 그 푸드 플랜, 식품 정책이죠. 이걸 논의하고 수립하게 된 게 사실은 1975년 1차 그 곡물 파동이 있었잖아요. 그리고 2007년, 2008년에 또 2차 곡물 파동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IT에서 빵 때문에 뭐 폭동이 일어나고 뭐 그러면서 세계적인 식량 파동이 있으면서 식량 안보, 식품 안보 그런 게 상당히 그 부각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1975년에 노르웨이에서 처음으로 세계에서 처음으로 국가식품 그 푸드 플랜을 수립해서 실행을 하게 된 거죠. 1999년에 또 브라질에서 그러니까 브라질이라는 나라 이제 그 있잖아요. 그 이러면 영양 불안정, 뭐 기아 문제라든가 그런 문제들이 많았는데 그런 문제, 그러니까 국민들의 불안정, 영양 불안정 문제, 식품 문제 요 해결을 위해서 또 국가 푸드 플랜을 세웠습니다. 그 후에 2010년 이후에 본격적으로 유럽이나 호주, 뭐 캐나다나 이런 데서 국가 푸드 플랜이라는 걸 많이 이렇게 세웠는데 예를 들면 영국에서 2010년에 그리고 프랑스에서도 2010년 1차, 2014년에 2차, 그리고 호주에서 2013년, 그리고 미국에서도 이 논의가 시작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 외국에서는 사실 푸드 플랜이라는 그 표현, 그 용어를 그렇게 많이 쓰지는 않았어요. 뭐 일부 국가에서 좀 쓰긴 했는데 그 예를 들면 식품 정책이라든가 푸드 팔리시라죠. 그리고 식품 전략, 그리고 식품 시스템 이런 용어들을 많이 쓰고 푸드 플랜이라는 용어는 아마 몇 나라? 한 두세 나라 정도에서 쓰진 않았나 국가 푸드 플랜에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자, 아무튼 용어는 이제 조금씩 차이가 나지만 여러 나라에서 이제 푸드 플랜을 수립하고 실행해 나가고 있다 이런 말씀이신데요. 근데 국가별로는 뭐 내용이나 그 목적 이런 것이 조금씩 차이가 있을 거고요. 소개를 해주신 여러 나라들 중에서 이제 푸드 플랜을 모범적인 사례를 꼽을 수 있다면 어느 나라를 꼽겠습니까? 대표적인 그 국가가 사실 프랑스 같아요. 프랑스는 2010년에 1차 푸드 플랜을 했고 그걸 또 보완해서 2014년이죠.
한 3년 후에 2차 푸드 플랜 계획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푸드 플랜 프랑스의 푸드 플랜이 어찌 보면 좀 어떻게 보면 표준적인 국가 푸드 플랜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프랑스에서는 우리가 벤치마킹을 할 수 있는 대상이. 저는 그렇게 좀 생각이 되는데요. 그 국가 푸드 플랜을 이제 프랑스에서 수립을 하는데 사실 2000년대 유럽 전역에 광우병이 불어닥쳤잖아요. 그러면서 이슈가 막 되면서 2003년에 프랑스에서 국가식품위원회를 설립하면서 이슈를 논의하기 시작했어요, 그때. 그러면서 2010년까지 간 거죠. 그러면서 2010년에 결국은 제1차 국가식품 프로그램이라는 걸 국가식품 프로그램, 그렇게 이름을, 그러니까 PNA라 그래가지고, 그걸 수립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법적인 것도 이렇게 하고. 그리고 2014년 12월에는 1차를 보완해서 2차 PNA를, 그러니까 2차 국가식품 프로그램을 수립해서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는 프랑스 같은 경우는 4개 축이 있는데요. 고전에는 6개 축을 했었는데 4개 축인데 하나는 국민한테, 그러니까 사회정의 차원에서 국민한테 먹거리 접근성을 용이하게 해주자. 그게 하나의 축이고, 두 번째가 청소년들이 중요하잖아요. 미래 먹거리 세대니까. 청소년들 식생활 교육이라는 게 두 번째 축이고요. 세 번째가 음식물 낭비에 대응하자라는 게 세 번째 축이고,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가 먹거리의 지역성을 강화하자. 그러니까 지역 푸드 플랜까지도 이제 안에 포함이 된 거죠. 그러니까 취약계층, 청소년, 지역, 요 이제 식품 정책을 강조한 게 프랑스가 된 겁니다. 그러면서 그 실행하는 과정도 굉장히 중요한데, 농식품부에서 주무부처가 됩니다. 그리고 식품과 관련된 그 14개 부처가 있습니다. 중앙부처들, 보건, 소비자, 교육, 뭐 환경이라든가, 거기에 그 연계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국가식품위원회를 만드는데 민간도 참여하고, 독립기구죠. 그때 55명이 참여하고, 그러면서 그 이제 단계별로 국가 뭐 운영 및 모니터링 위원회도 만들고, 부처 간 집행위원회도 만들고, 그리고 부처별 워킹 그룹도 만들고. 그러니까 그 집행 과정에서 굉장히 치밀하게 상당히 준비를 했고요. 그리고 지역 푸드 플랜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프랑스에서. 그러니까 프랑스의 지역은 레지옹이라 해서 우리나라 광역시도 프랑스에서 18개가 있는데 그 레지옹 단위가 광역 지역이거든요. 그 밑에 물론 코민이 있는데 프랑스에서는 지역 푸드 플랜을 레지옹, 그러니까 광역 단위 지역 푸드 플랜을 또 하는 거죠. 그러면서 국가 푸드 플랜하고 연계 추진하는 거죠. 그러니까 국가에서 계획하고 결국은 지역하고 같이 연계해서 푸드 플랜하는. 그 밑에 단계가 로컬 푸드라는 게 있습니다. 그 작년 초에 프랑스 정부에서 공모를 한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가 푸드 플랜을 하는 데서 공모를 하는데 로컬 푸드 프로그램, 그러니까 푸드 플랜하고 좀 다르죠. 로컬 푸드는 이제 그 광역이 아니고 저 밑에 코밀이라든가 더 밑에 뭐 그런 걸 이제 로컬 푸드라고 하잖아요. 그냥 지역 푸드. 근데 공모를 했는데 그 아이디어 공모를 한 거예요. 이 공모를 하면은 예를 들면 청소년 교육이라든가 또는 뭐 식품과 관련된 뭐 가공이라든가 그리고 취약계층 뭐 지원 문제라든가 공모를 하는데 그 금액이 우리나라 돈으로 20억 원 정도예요. 그렇게 많지도 않아요. 공모를 했는데 많이 들어왔어요. 들어왔는데 그 중에서 33개가 최종적으로 작년 초에 뽑혔는데 예를 들면 뭐 판매 안 되는 빵들을 취약계층한테 공급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고 채소밭을 조성해서 좀 어려운 시민들을 접근하게 해서 뭐 한다든가 또 급식, 또 채소 가공 공장, 그리고 등회품 있잖아요. 등회품 뭐 과일, 채소라든가 이런 걸 어떻게 공급한다든가 그런 것들의 몰칼푸드 그 아이디어 공모를 했는데 거기에 이제 한 군데 한 6천만 원씩. 그러니까 아이템이죠, 아이템.
그런 식으로 프랑스에서는 예. 좀 약간의 좀 다르죠. 예. 그러니까 푸드 플랜, 지역 푸드 플랜 그리고 일반적인 로컬 푸드하고 좀 다르게 프랑스에는 접근하는 게 아니겠는가. 그렇군요. 예, 좀 우리가 좀 본받아야 될 게 많지 예. 않은가 그렇게 생각해요. 예. 푸드 플랜이라고 하는 것을 추진하는 나라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어떤 뭐 특징이랄까요, 원칙이랄까요, 그런 것이 있는지요. 또 우리한테 시사해 주는 바가 무엇인지 그래서부터 합니다. 그 이제 여러 나라들을 좀 보면서 정리를 좀 해봤는데요. 예. 하나는 지속 가능성이라는 걸 항상 이렇게 좀 얘기를 하거든요. 예. 뭐 각 국가별로 지속 가능성 얘기를 많이 하죠. 잘 아시겠지만 그 경제적인 지속 가능성 그리고 사회문화적인 지속 가능성 그리고 환경적인 지속 가능성. 그냥 미래 세대를 위한 예. 그런 지속 가능성. 그게 이제 대부분 좀 들어가 있고요. 예. 그냥 무게 중심이 거기에 있는 거죠. 아. 그다음에 그 좀 종합적이지만 국가별로 특정한 어떤 그 핵심 아젠다 아까 말씀드렸는데 그런 아젠다들에 좀 초점을 맞춘 거죠. 예. 그러니까 다 하는 게 아니고 자기 국가의 좀 상황에 특징적인 거, 맞는, 예. 그런 거를 좀 초점을 맞춰서 하는 게 좀 봤고요. 그다음에 그 기간이 중장기적인 그런 계획을 가지고 한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2030, 한 15년 후, 20년 후 그런 비전을 만들어 놓고 5년 단위 푸드 플랜을 수립하고 발표하고 그런 게 좀 있는 것 같고요. 예. 그다음에 중요한 게 또 부처 간의 연계가 안 되면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농식품부가 대부분 이제 그 주도를 해요. 그러니까 관련된 뭐 보건부라든가 교육부 이런 관련된 모든 그게 연계하지 않으면 불가능하거든요. 예. 그런 게 있고 또한 민관의 거버넌스, 협치죠. 그런 이제 어떤 위원회 만들어서 추진하고 있는 게 대부분 공통적이고 그다음에 이제 절차의 중요성인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1년 만에 뚝딱 이렇게 만드는 게 아니고 2년, 3년, 심지어 5년, 심지어 뭐 10년씩 막 이렇게 고민하고 또 논의하고 그러면서 국가 푸드 플랜 같은 거를 수립한 거죠. 그래서 그 절차적인 정당성이라든가 그런 거를 좀 확보하지 않겠나 그렇게 되고요. 그리고 그 국가 푸드 플랜하고 지역 푸드 플랜하고 연계를 하는 거죠. 상하. 그러니까 국가 푸드 플랜이 만들어지고 지역 푸드 플랜이 그 다음에. 왜냐하면 국가라는 게 지역의 집합체가 국가니까 그런 게 일관성 유지를 위해서 그렇게 했고요. 마지막으로 법적인 근거가 확실하게 됐습니다. 예를 들면은 프랑스라든가 이런 데는 확실하게 법적인 근거가 되는데 실패를 한 나라가 2010년에 두 나라가 실패했습니다. 영국 그리고 호주. 물론 이제 정권이 바뀌면서 실패를 했는데 그 배경에는 법적으로 근거를 안 만들어 놨어요. 그러니까 정권이 바뀌면서 그걸 추진을 안 하게 되는 예. 그 정도가 아니겠는가 생각이 예. 됩니다. 잘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의 푸드 시스템 또 그것을 관리하기 위한 푸드 플랜 얘기를 좀 들어보고 싶은데 네, 예. 제가 일전에 그 농업의 재정의라고 하는 이제 연구 논문에서 그 우리 농업을 과거에는 농업 그 자체가 푸드 시스템이었는데 지금은 농업만 가지고는 안 되고 여러 전후방 산업들이 모여서 푸드 시스템을 이룬다. 그렇죠. 이런 네. 내용의 제가 논문을 쓴 적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 그 푸드 시스템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이랄까요? 그걸 어떻게 볼 수 있겠습니까? 한 서너 가지 정도 이렇게 생각이 될 수 있는데 하나는 안보 문제죠. 그러니까 식량 안보라든가 먹거리 안보, 식품 안보 그 문제인데 사실은 얼마 전에 문재인 대통령도 식량 안보의 중요성을 그 업무 보고 때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보다 좀 식량 자급률이 좀 낮잖아요. 예.
많이 낮죠. 예, 그리고 또 하나 영양 자급률 좀 낮아요. 그렇죠. 예. 한 40%도 안 돼요. 예. 그래서 이런 식량 안보, 먹거리 안보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쪽에 안 되니까 굉장히 취약하게 된 거예요. 식품 안보, 뭐 불안정 이런 게 불확실성 이런 게 있고요. 두 번째가 식품 안전 문제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예. 아시죠? 그 불량 만두소 문제 2004년에 있었는데 쓰레기 만두 그러니까 중국산 쓰레기 만두소가 들어와서 문제가 된 게 있고 그다음에 멜라민 그게 또 중국인데요. 중국 멜라민 분유 멜라민을 거기다가 타가지고 그래가지고 어린이들이 많이 죽고 막 그런 문제 있고 아시겠지만 우리나라 살충제 계란 파동도 있었잖아요. 그런 문제가 있고 또 작년에 햄버거병이라고 아시죠? 햄버거병. 햄버거병 때문에 뭐 애들이 그 장에 문제가 생기고 이게 이제 식품 안전과 관련된 사고들이 많이 일어나고 이게 한 군데서 일어나는 게 아니고 여러 군데 많이 발생하고 국가적으로 뭐 발생하고 그래서 식품 안전 문제가 굉장히 중요하게 대두된 게 있고 그리고 식품 영양이라든가 건강 문제도 있죠. 예를 들면 비만 문제라든가 고혈압, 당뇨 이런 문제도 있고 그리고 먹거리 취약계층은 상당히 취약하죠. 영양 공급 면에서. 질적인 양적으로. 그런 문제가 있고 또 하나가 뭐 환경 문제도 있죠. 뭐 플라스틱이라든가 이런 폐비닐 문제도 있지만 쓰레기들 너무 많이 버리니까. 예. 또 그 쓰레기, 식품 쓰레기 버리는데 음식 쓰레기 버리는데 그 중에서 또 절반 정도가 동물이 먹어요. 예. 그것도 안전해야 되죠. 그죠? 그렇죠. 예. 그런 것들이 우리나라에서도 물론 세계적으로도 그런데 이런 것들이 좀 복합적으로 식품 문제, 시스템의 문제가 아니겠는가. 예, 그렇군요. 자,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런 푸드 시스템에 내재해 있는 근원적인 문제들, 굉장히 중요한 문제들인데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푸드 플랜이 시급하게 정립이 되고 추진이 돼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제 최근까지 이렇게 상황을 보면은 아직은 구체적인 실천 단계보다는 여전히 개념화에 대한 논의 이런 것이 주를 이루고 있는데 현재 어느 정도 수준까지 논의가 진행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번 문재인 대통령께서 선거 때 공약을 내세운 게 그 안에 포함이 됐습니다. 이게 사실은 충분하게 논의가 되지 않은 상태였죠. 그러니까 공약이니까 말 그대로 공약이니까 들어가면서 푸드 플랜 좋은 거 아니겠는가, 그 중요한 게 아니겠는가 이렇게 하면서 국정과제에서도 이게 들어간 겁니다. 100대 국정과제.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해진 거죠. 그게 불과 2년 전 아니겠어요? 그러면 이제 국가 푸드 플랜도 만들고 지역 푸드 플랜도 하겠다 이런 이제 국정과제 안에 들어갔습니다. 근데 국가 푸드 플랜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오래 걸리는데. 그게 우선 국정과제에 들어갔으니까 일단은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래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서 작년에 일단 기본 계획에 대한 연구를 했습니다. 그게 이제 지금 국가 푸드 플랜 하는데 이제 기본이 좀 되겠죠. 앞으로 좀 더 논의가 돼야 되고 그런 게 있는데 그러면서 이제 국가 푸드 플랜에서는 정부에서도 우선은 뭘 해야 되니까 농식품부에서 핵심 아젠다를 몇 개 추렸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속 가능한 먹거리라든가 그리고 뭐 건강한 먹거리라든가 또 누구나 누리는 먹거리라든가 그리고 생태 친화적인 먹거리, 뭐 더불어 사는 먹거리 뭐 이런 핵심 아젠다를 만들었어요. 그러면서 12개 세부 과제도 또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충분한 연구는 안 됐지만 그러니까 농식품부에서도 이런 걸 추진을 해야 되니까 그렇게 만들었고 그거 이제 법적인 또 뭔가 지원이 돼야 되잖아요. 근거가 돼야 되니까 얼마 전에 작년이죠. 의원입법이 됐는데 농업농촌식품산업기본법 있잖아요. 그 근거가 돼야 되니까 그 개정안을 작년에 의원입법을 올린 게 있습니다. 그 정도가 지금 국가식품 시스템 이 지금 추진되어 있는 거고요. 그리고 지역 푸드 시스템은 사실은 작년에 국가도 하고 지역도 마음이 좀 급하죠, 사실은.
그래서 지역 푸드 플랜 작년에 9개 지자체를 선정해서 그걸 빨리 시작해라. 그러면서 그 거버넌스도 만들고 그러니까 일종의 용역 사업을 한 거예요. 예. 지금까지 쭉 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 그러면서 그 국정과제 안에는 2022년까지는 100개, 전국의 100개 지자체. 예. 그리고 2025년에는 모든 지자체. 지자체가 시군구까지 합치면 한 260개, 70개 되거든요. 다 하겠다. 그렇게 일단은 넣었거든요. 그래서 물론 그게 실현 가능성은 좀 더 고민을 많이 해봐야 되는 지금 그 정도 상태에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그 국가 단위의 푸드 플랜하고 지역 단위의 푸드 플랜이 그 어떻게 차이가 나는 것인지, 그리고 두 개념 간의 일관성이나 또는 조화, 뭐 상충 관계, 그 예산이라든지 뭐 세부 내용에 있어서 그런 문제는 혹시 없을까요? 그게 이제 동시에 국가 푸드 플랜, 지역 푸드 플랜을 하자라고 국정과제로 돼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는 두 개 따로따로 지금 조금 시작을 한 게 좀 다소의 좀 문제는 있는데, 그러니까 국가 푸드 플랜은 결국 국가 단위의 굉장히 큰 그 계획이죠. 식품 계획이니까 이거는 범부처적인 거고, 그리고 모든 국민들이 또 다 대상이 뭐 관심을 가져야 되고 알아야 되고 대상이 돼야 되고 또 세금도 들어가야 될 테고 그런 게 이제 국가 푸드 플랜이고, 지역 푸드 플랜은 지역 단위니까 지역의 특수성도 있고 지역에 어떤 거는 잘 돼 있는데 어떤 거 좀 부족한 게 있고 막 그런 게 있잖아요. 지역마다. 그러니까 지역마다의 어떤 특수성도 있고, 그리고 국가 푸드 플랜을 하려면 지역 푸드 플랜, 지역 단위에서 또 협조를 해야 되거든요. 그렇죠. 예. 그런 게 있기 때문에 국가 푸드 플랜 차원하고 지역 푸드 플랜 차원은 상당히 크게 봐야 되겠죠. 근데 그러다 보니까 지역적으로 우리나라도 지역적으로도 좀 국가 푸드 플랜과 연계를 좀 해야 되는데 그게 지금 아직 안 돼서 우선 시작하고 있다는 게 좀 시행착오가 앞으로 좀 되지 않겠나. 그런, 그러니까 아직 일관성이나 조화 그 문제는 좀 더 진행이 돼야 되지 않겠나. 예, 그 정부나 또 농촌경제연구원에서도 개념화나 이런 방안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셨을 텐데 워낙 큰 문제이기 때문에 광범위한 과제이다 보니까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굉장히 많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선 어떤 어려움들이 있는지 좀 꼽을 수 있을까요? 사실 지금 국가 푸드 플랜은 냉정하게 말씀드리면 지금 농식품부에서 많은 관심이 있는 거 아니겠는가 지금. 그냥 농식품부에서 국가 푸드 플랜을 하면은 사실은 그 푸드 플랜, 그러니까 그 식품의 공급이라든가 안전 이런 거 관련돼서는 또 공공급식이라든가 사실은 보건복지부, 교육부, 뭐 국방부 뭐 이런 데 다 자기들이 이미 뭘 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걸 전체적으로 연계해서 총괄해서 국가 푸드 플랜을 만들겠다라고 하니까 이게 아직 공감대 형성이 좀 덜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런 이제 다른 부처에서는 아직은 내일 아니다. 뭐 이런 게 아니겠는가. 그러니까 농식품부에서는 무진 노력을 해야 되겠죠. 많이 노력해야 되고, 그리고 또 시간도 많이 걸려요. 그렇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선진국에서는 2, 3년, 5년까지 걸리고 범부처 무슨 그 그룹도 만들고 뭐 위원회도 만들고 막 했잖아요. 그 정도 하려면은 좀 시간도 좀 필요하면서, 그리고 또 연구도 많이 이거 뒷받침돼야 돼요. 연구가 지금 충분하지 않거든요. 그렇죠. 이제 겨우 우리 연구원에서 농촌 경정을 할 정도. 그러면서 법적인 근거라든가 또 예산 이런 게 다 들어가고, 그리고 또 지자체하고도 또 푸드 플랜하고 연결도 해야 되고. 그래서 이제 좀 본격적인 논의가 이제 시작되는 거 아니겠는가. 엄밀하게 생각한다면. 이제 문제는 이제 이 여러 가지 이제 각 부처들이 협력이 좀 안 된다는 따로 국밥이죠, 아직은. 그렇죠. 그거를 같이 모아서 같이 호흡하는 그 계획을 만드는 게 농식품부의 어떤
주도 능력이랄까 시험대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좀 들고요. 그리고 기재부에서도 사실 예산 반영이 또 돼야 되거든요. 지금 당장 올해 예산이 이제 작년 말에 결정이 됐는데 그 예산을 보면은 농림부에서 지역 푸드 플랜을 이제 계획하고 추진하는데 170억이 필요하다고 올렸습니다. 이 기재부에서 그걸 반영하는데 65억만 반영을 했습니다. 그리고 국회로 올라갔어요. 근데 국회에서 또 20억을 깎았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170억을 올렸는데 지역 푸드 플랜을 계획대로 하려면은 170억이 필요한데 45억만 올 예산에 반영이 됐다는 겁니다. 이게 그만큼 이 준비가 사전 준비가 충분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고 교육부처가 그동안 학교 급식이나 자기들이 다 했잖아요. 그걸 놓지 않으려고 그러죠. 그리고 옆에서 우리 같이 좀 고민합시다. 그러니까 일종의 이제 벽을 쌀 수도 있겠죠. 그런 게 있고 보건복지부도 마찬가지예요. 취약계층이라든가 그거 다 자기 사업 아니에요. 굳이 뭐 연결할 필요가 있느냐. 이제 그런 이제 좀 부처 간의 그런 문제도 상당히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들고 또 하나 지역 푸드 플랜도 마찬가지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역 푸드 플랜도 자기 좀 계획적으로 좀 해야 되거든요. 자기에 맞게. 근데 당장 로컬 푸드 또는 로컬 푸드 직매장 또는 학교 급식 그것만 하면은 뭐 푸드 플랜, 지역 푸드 플랜이 아니겠는가 그런 단순한 생각을 가진 경우도 많습니다. 공감대 형성도 안 돼 있고 그래서 이런 아직도 지역별로 푸드 플랜을 모르는 사람들이 대부분이고 그런 과정, 공감대 형성 과정 이런 것들이 좀 아직도 좀 더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지역 단위의 푸드 플랜을 시군구와 같은 기초자치단체 단위로 시행을 하겠다 이런 지금 계획이라는데 지금 외국의 사례는 어떻습니까? 외국도 그런 아주 세부적인 단계를 대상으로 하는 건지요? 아니면 국가 차원에서 플랜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지요? 예, 지금 선진국들을 보면 대부분 대도시가 그러니까 광역 도시죠. 광역 도시 중심의 그 푸드 플랜, 지역 푸드 플랜을 많이 하거든요. 예를 들면은 캐나다 같은 경우도 뭐 인구 300만의 토론토 시라든가 2010년에 그거 만들었거든요. 그리고 그 밴쿠버 시도 캐나다에 있잖아요. 거기도 63만. 그 주변에 브리티시 컬럼비아 주가 또 있고요. 거기도 2009년에 그걸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미국 보면은 또 몇 군데 있는데 뉴욕 850만이에요. 그러니까 뉴욕시에서도 그 시민들의 식품 불안정성이라든가 건강식품 공급이라든가 뭐 이런 것 때문에 식품 정책을 추진했는데 그게 이제 뉴욕시 차원에서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세계적으로 보면은 주로 이제 그 도시의 시민들한테 안정적으로 먹거리를 공급하고 또 안전한 먹거리 또 취약계층 먹거리 공급 뭐 이런 그쪽에 포인트를 맞춰서 그러기 위해서 그러면 공급은 어떻게 하냐? 그 부분은 결국은 주변에 있는 그 농촌 지역이라든가 국가 전체의 농산물 그걸 어떻게 효율적으로 공급하느냐? 그게 이제 따라주는 그런 정책이 주로 되는 거죠. 근데 아주 조그만 단위 뭐 10,000명, 20,000명 그런 단위라면은 푸드 플랜이라는 용어 자체가 좀 쓰기가 그렇죠. 그냥 로컬 푸드 뭐 프로그램이라든가 그런 식으로 가는 게 오히려 더 적절하지 않은가 그렇게 그렇군요. 그러니까 외국의 사례는 우리처럼 아주 그 기초 단위의 지자체보다는 광역 도시의 그 식품 먹거리 문제를 관리하는 뭐 그런 푸드 플랜을 구상하고 있다, 추진하고 있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그렇다면 우리가 인구 900만이 넘는 서울시 같은 경우는 어떨까요? 예, 아까 말씀드렸듯이 서울시가 사실은 우리나라 대표적인 1,000만 인구 아니에요? 2015년에 그 밀라노 협약, 도시 협약이 된 다음에 서울시에 바로 우리 푸드 플랜, 지역 푸드 플랜 하자. 그때부터 3년,
2017년까지 2015년부터 3년간 각종 회의, 간담회, 워크숍. 예. 제가 그 숫자를 보니까 141번, 141회 그런 여러 의견 수렴이나 예. 그걸 거쳐서 철저히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2017년 6월에 서울시민 먹거리 기본권을 선언합니다. 하고 그리고 비전을 지속 가능한 먹거리 도시 서울 이런 비전을 딱 세우는 겁니다. 그리고 마스터 플랜을 만든 거예요. 서울 먹거리 마스터 플랜 2020 예. 그렇게 만들고요. 그러면서 매 5년 단위로 하겠다 그렇게 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면서 여러 가지 뭐 건강 안전 복지 그리고 건강 먹거리 보장 상생 위한 먹거리 안전 먹거리 이렇게 한 5개 분야 26개 과제를 추진하겠다라고 서울시가 한 겁니다. 그러면서 서울시의 또 계획이 2017년에 그러니까 2017년 6월에 발표하고 선언하고 그리고 바로 9월에 먹거리 기본 조례 그러니까 법적인 근거를 만든 거예요. 그리고 그다음에 11월에 그 시민 참여형 민관 거버넌스 조직 그러니까 그게 128명 엄청난 거버넌스 조직을 구성해서 운영하고 그 밑에 또 분과위원회들 쫙 운영하게 그렇게 지금 서울시에서 수립해서 한 거죠. 그러니까 세계적인 대도시답게 그렇게 한 거죠. 그러면서 먹거리 최대 그 도시이기 때문에 주로 시민들한테 어떻게 안전하게 그런 게 이제 중심이고 교육이라든가 뭐 이런 거고 그럼 생산 관련 정책은 그 안에 있느냐? 그건 없죠. 그러기 위해서 지역들하고 전국에 있는 시도 있잖아요. 그 농촌 지역들하고 그 예를 들면 협약도 하고 그러면서 안전하게 우리 서울 시민들 위해서 공급하라. 그러면서 이제 조달 체계라든가 상생 그 협력이라든가 그런 걸 하면서 안정적으로 공급하자. 그렇게 서울시에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죠. 그렇군요. 예. 김 박사님께서는 광역시 단위, 광역도시 단위의 푸드 플랜이 더 중요하다 이런 말씀이시고 또 거기에 푸드를 안정적이고 안전하게 조달하기 위해서는 유통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강조하시는 그런 이유인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푸드 플랜, 국가 푸드 플랜은 이제 국가 전체적인 거고, 그리고 지역 푸드 플랜도 주로 광역시 중심으로, 예를 들면 서울시, 그리고 대전 광역시, 전국의 광역시 있고, 도단이 있잖아요. 그 정도는 푸드 플랜 하기도, 또 실행을 하기도 좋고요. 그리고 또 모양도 좋고. 근데 이제 그 지역 단위 아주 소규모로 들어가면은 굳이 그런 식의 그거는 형식적인 게 아니겠는가. 차라리 로컬 푸드 프로그램이라든가 그리고 아니면은 로컬 푸드 뭐 직매장 만들어서 우리 지역의 어려운 그러니까 영세 농민들 그리고 취미농, 노령농 뭐 이런 분들이 생산한 거 좀 우리 시민들이 팔아주자. 그런 일종의 프로그램적으로 그렇게 접근해도 상당히 의미가 있는 게 아니겠는가. 너무 거창하게 그렇게 굳이. 그러면 오히려 굉장히 폐쇄적인 그렇게 되지 않겠는가. 그러면서 이 농산물 유통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러면서. 그래서 광역이라든가 이런 데 보면은 전국적으로 농산물을 공급해야 되니까 거기에 전국적인 유통 네트워크가 있는 도매시장 또 협동조합, 지역에 다 협동조합 있잖아요. 그런 걸 통해서 공급이 돼야 되는 거고 물론 그 지역 내에서 있는 그 주변 내에 있는 그 농산물 아까 말씀드린 그 영세농이라든가 이런 거 상품화되지 않는 농산물들 그런 것들 중에서 뭐 유기농이라든가 친환경 농산물 이런 거는 특별히 좀 해가지고 급식에 좀 활용한다든가 그리고 로컬 푸드 뭐 직매장 한다든가 그런 건 그분들을 위해서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죠? 그 소득을 좀 충당해 주니까 그런 방식으로는 또 지역의 유통, 지역 내 유통이라는 게 있고 또 광역 유통이 있고 이런 것들이 좀 더 이렇게 유기적으로 잘 활용이 돼야 되지 않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지역 푸드 플랜은 광역시도 단위로 진행이 되는 것이 효율적 바람직하고 기초 지자체는 그 광역시나 도의 어떤 한 파트로서 한 단위로서 거기 포함돼서 진행되면 좋겠다 이런 그렇죠. 말씀이죠. 그러면서 지역 단위는 그냥 로컬 푸드 프로그램 정도로 하면서 그 지역에서 정말 중요한 거 그런 것들 하는. 그래서 지역 순환 프로그램 뭐 시스템 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요 하면서 또 여러 가지 뭐 문헌들도 보고 그러니까 그게 이제 로컬리제이션 뭐 이래가지고 지역화 그를 주장하는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글로벌을 싫어하는 거죠. 물론 그런 차원이라면 지역을 살린다는 의미에서 지역 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하는 건 좋죠. 그러나 지역 순환이라는 게 그 한계가 있잖아요. 이런 폐쇄적인 그런 지역이라면 그 가능하죠. 그죠? 그 몇만 되지 않는 조그만 이런 데서는. 그러나 그 지역 농업이라는 게 지역 농산물 생산해서 또 수출도 하고 또 광역 도시에 팔아서 농가 소득을 올리고 그런 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 소득 면에서. 근데 그걸 폐쇄적인 순환 경제 시스템을 만든다? 그건 이제 거꾸로 가는 거죠. 오늘날 개념에서는 맞지 않은 거죠. 그렇죠. 그런 면에서 보면은 그런 면에서 예를 들면 친환경 농산물 그런 부분에서는 조금은 가능할지도 몰라도 그걸 크게 확대할 필요는 없다는 의미가 되는 거죠. 학교 급식과 같은 공공 급식 조달 또 농산물 품질 관리 등은 이제 농산물 유통에서 뒷받침해야 할 분야로 빠지는데요. 그런 측면에서도 이 푸드 플랜에서 유통의 역할이 필수적이다. 유통의 효율화와 합리화가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예, 그 공공급식이 굉장히 크잖아요. 학교 급식. 과거에 뭐 이렇게 사 먹는 게 아니고 지금은 다 그렇죠. 하잖아요. 중고등학교 다 하잖아요. 그런 학교 급식, 특히 학교 급식은 또 안전한 농산물을 공급해야 되고 그리고 그 공공급식 또 다른 이제 뭐 복지원이라든가 그 있잖아요. 노인 뭐 이런 경로당 이런 또 복지 그런 기관들이 있습니다. 그럼 공공급식 전체 그게 공공급식인데 그게 점점 커지잖아요. 근데 그런 데는 정말 그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좀 접근해야 돼요. 그냥 조그만 뭐 만들어서 이런 게 아니고 좀 체계적으로 해야 되는데 거기서 그 지역 농산물만 줄 수도 있는데 그 먹는 사람들은 전국에 좋은 농산물 먹고 싶어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 지역 내에서 생산할 수 있는 거는 그 효율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거 그 안에서 하는 게 좋죠. 푸드 마일리지라는 그런 개념도 있고 그런 것도 있는데 먹는 사람 입장에서는 소비자 입장에서는 전국에 좋은 농산물 먹고 싶잖아요. 그런 것도 안정적으로 조달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유통 체계 그런 것들이 좀 수준이 높아져야 되지 않겠는가. 그 안에서만 우리 지역에서 생산된 것만 공급하자. 누가 그걸 좋아하겠어요, 그죠? 그런 차원에서는 소비자 중심적인 그런 접근, 푸드 플랜 그렇게 좀 해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새로운 정책이 튼튼하게 뿌리를 내리기 위해서는 이제 관련 법과 제도의 뒷받침이 중요한 부분인데요. 국가 푸드 플랜 수립과 관련한 그 입법 상황을 좀 소개를 해 주시죠. 지금 아까 말씀드린 그 농업 농촌 식품 그 법 있잖아요. 거기 의원 입법이 됐습니다. 그거 이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그게 되는데 그리고 우리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서 연구를 했습니다. 그거 이제 근거법을 만들고 그 다음에 이제 어떤 그 절차를 거쳐서 그 수립을 한 다음에 그게 별도의 어떤 법이 만들어져야 된다고 보거든요. 근데 그런 건 이제 외국에도 그 사례가 있으니까 프랑스 사례 뭐 이런 게 있으니까 우리나라도 그런 근거가 확실해야지 이러면 그 정부가 바뀌어도 그걸 계속 추진할 수 있고 그렇죠. 지속적으로 그걸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기 때문에 법적인 근거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자, 푸드 플랜은 그 어떤 정책보다도 우리 국민 전체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 같은데요. 정부와 관련 단체 그리고 일반 국민까지 참여하고 소통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아까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 푸드 플랜이 사실 그야말로
정부의 부처들, 범부처죠. 그리고 국민들, 그리고 지역민들. 이게 그 푸드 플랜이 중요하다. 그리고 안정적인 그런 게 중요하다라는 필요성이라든가 그런 공감의식. 그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게 있어야만 제대로 된 종합 계획 아니겠나 네. 그렇게 봅니다. 우리나라가 사실은 이 선진 경제이기 때문에 예를 들면 취약계층이라든 그런 게 굉장히 중요해요. 예. 그런 안정적인 공급, 안전적인 그 농산물의 공급, 식품 공급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좀 또 하나가 복지적인 어떤 그 생각, 포용적인 생각도 중요하잖아요. 예. 그런 의미에서 국민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소통, 참여, 그런 논의, 그런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보거든요. 지금 그런 게 전혀 안 돼 있기 때문에 안 돼 있는 상태에서 막 성급하게 하다 보면은 형식적으로 하게 되고요. 그럼 또 하다가 문제 있네 하면서 또 접을 수도 있고. 불과 서울시에서도 140 몇 번의 논의를 거치고 그래도 서울 시민들은 푸드 플랜 잘 몰라요. 예. 그 정도로 좀 체계적으로 시간을 좀 가지면서 상향식 또 그런 의견 수렴도 많이 하고 관료 중심이 아니고 좀 민간도 많이 참여하고 그렇게 좀 돼야지만 이게 제대로 된 푸드 플랜이 아니겠는가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사실 우리가 그 경제 성장을 굉장히 빠른 속도로 해오면서 그 그늘이 굉장히 넓고 깊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그늘에 있는 분들이 그 갖는 그 가구 단위의 식량 안보 문제, 또 질적으로 양적으로 적절한 그 먹거리를 보장해 주는 것이 어떻게 보면 식량 인권, 식량 주권의 개념이 아닐까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은 푸드 플랜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개념인 것처럼 네. 보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자, 알겠습니다. 자, 2019년 새해를 맞아서 함께 그 논의해볼 좋은 주제였던 것 같은데요. 마지막으로 우리 농업인들과 시청자들 또는 일반 국민들에게 한 말씀 해주시죠. 제가 먹방을 즐겨봅니다. 예. 제가 음식 만드는 것도 좀 좋아하고요. 아, 그렇습니까? 예. 근데 그 먹방 중에 여러 가지 방송 중에 한국인의 그 밥상 있죠. 예. 그걸 굉장히 잘 봅니다. 예. 그게 뭐냐? 각 지역에서 나는 우리 농산물, 수산물 그거 가지고 그 최고의 그 먹거리를 밥상을 예. 만들거든요. 예. 예. 참 그런 것들이 우리 소비자들이 많이 보고 그게 바로 우리 수입 농산물이 아니고 우리 농산물 가지고 최고의 식품을 만드는 게 바로 그런 거 아니겠어요? 예. 그렇게 되면은 우리 소비자들도 지역을 많이 갈 수 있고 그러면 농촌 관광도 많이 할 수 있고요. 또 예. 체험도 할 수 있고 그러면 농촌 지역 경제도 더불어 같이 이렇게 살 수 있잖아요. 예. 그래서 그 먹방 프로그램 같은 것 많이 이렇게 좀 해서 소비자들한테 우리 농업, 농촌, 농산물 안전성이라든가 이런 것도 많이 좀 했으면 좋겠고요. 그게 이제 소비자들 관심이 많이 커지니까. 그리고 이제 우리 농민들도 마찬가지죠. 이제는 혼자 자기가 생산해서 팔면 그만인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내 자식이 먹을 수 있는 농산물, 정말 안전한 농산물, 소비자들이 좋아하는 농산물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공급한다 이런 생각으로 소비자하고 어떤 공감이 되는 농산물 이런 농산물들 많이 생산해서 팔면은 그 지역뿐만 아니고 내가 모르는 그 서울 시민이라든가 다른 지역에 있는 우리 뭐 소비자들도 우리 농산물을 많이 먹지 않겠는가 그런 의미에서 이 푸드 플랜이라든가 이런 계획들도 굉장히 중요한 그런 정책이 아니겠는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 그렇군요. 예,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푸드 플랜이 제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국제사회 사례에서 볼 수 있듯 생산자, 소비자,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역할이 중요합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아직까지 푸드 플랜에 대한 국민적 이해와 공감이 부족한 실정인데요. 지금까지 전문가를 중심으로 큰 그림을 그렸다면 이제는 사회 구성원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개념과 사업 내용을 함께 논의하고 합리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